처음에 의사분께서는 대학병원 의사셨는데 그냥 단순히 언어 발달에 장애와 지연이 있다라고 하셨고 3개월, 6개월을 받다가 아니다 싶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상호작용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뭐 놀이치료와 뭐 언어치료를 하자. 이래서 했는데 아이가 또 너무 거부를 했었어요. 첫 번째 의사는 아이한테 자폐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얘는 압도적으로 불안 문제하고 감각 조절에 실패가 있어서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발달의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있는 8살 아이의 어머니 한 분을 실제로 모셔서 신의진 교수님한테 질문할 것도 드리고 또 그동안 발달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지 좀 마음속 피부로 들어오는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어려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 3살부터 신의진 교수님한테 오셔서 치료를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처음 교수님을 만난 거는 40개월 때 만났고요. 교수님 만나기 전에 30개월 때부터 그 대학병원과 일반 병원에서 의사의 어떤 진료와 소견을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만나기 전에 3분 정도 의사를 만나고 난 후에 40개월 때 이제 신의진 교수님을 처음에 초진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돌아서 오신 거구나. 그래서. 네. 처음에 의사분께서는 대학병원 의사셨는데 그냥 단순히 언어 발달에 장애와 지연이 있다라고 하셨고 말만 조금 느리다. 말만 조금 느리다. 네. 그래서 언어 치료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검사들을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언어 치료만 받으면 되겠지 해서 언어 치료만 받아서 아이가 그때 많이 거부를 했었어요. 언어 치료를. 근데도 네. 그런데도 막 3개월, 6개월을 받다가 아니다 싶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상호작용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뭐 놀이치료와 뭐 언어치료를 하자. 이래서 했는데 아이가 또 너무 거부를 했었어요. 치료 자체를 거부했어요? 네, 치료실을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거를 들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어쨌든 의사가 들어보내라고 하니까 했었는데 전혀 어떤 발달이 속도가 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뭐였어요? 아이가 우선은 짜증이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을 잘 마주치지를 않았었고, 그리고 뭔가 놀이 형태가 너무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 굴리기만 하는. 계속 네. 같은 것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는 놀이를 하지 않았어요. 길을 닫고 있는 느낌? 네. 그래서 처음에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30개월의 마음을 먹었으나 소아정신과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됐었어요. 정신과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내가 처음부터 정신과에 굳이 가야 되나? 내가 아니고 왜 내 아들이 그쵸. 정신과를 가야 되지라는 그치. 생각이 너무 들어서서 그 정신과라는 단어 때문에 되게 망설이다가 처음 갔었던 소아정신과에서 뭐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는 치료가 좀 처음에는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개월에 마음을 먹으셨는데 40개월에 처음 교수님을 만나게 되신 거죠? 심지어 그 네. 세 번째 의사는 아이한테 자폐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한 8개월째 갔었는데 교수님 만나기 2개월 전에 갔었는데 얘는 자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네, ABA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ABA 치료를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애착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데 왜 내가 얘 자폐 치료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신의진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 아이의 불안과 애착에 대한.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한번 신의진 교수님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40개월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면은 어린이집 선생님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직도 기억나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은 아이였어요. 왜? 너무 불안이 심해서. 불안. 예. 저는 이제 왜 다른 소아정신과 교수님들도 보셨을 텐데 이 어마무시한 정서 조절을 실패하고 있는 이 아이를 단순 언어 지연 또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렇게 쉽게 진단하셨을까. 정말 저는 처음에 그 아이의 표정과 엄마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서 그 상황에서 아이를 억지로 언어 치료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이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뭐부터 했냐면 저는 네. 어머니하고 상호작용 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의 능력들을 다 봤는데 네. 얘는 압도적으로 불안 문제하고 감각 조절에 실패가 있어서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어머니 애가 불안이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엄마를 떨어져서는 못 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정말 잘 나가시는 어머니시거든요. 네. 직업이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굉장히 직장에서 많은 보람을 얻고 계시는 분이었지만 아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좀 하자. 먼저 제안을 네, 해주셨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쵸.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아이들은 그래요. 원래가 이렇게 일부 예민한 아이들은 도저히 보통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 힘들어하지만 어머니랑 떨어지는 그 불안을 이제 참을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도저히 그러니까 안 되는 애를 그동안 게 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호하게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랑 상당히 관계가 진척되고 좀 안정이 되면서 치료도 좀 먹히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처음에 교수님 만났을 때 처음에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애기랑. 네. 그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초진 때 거의 한 40분 정도를 봐주셨어요. 애가 초진 때 어땠냐면요. 지금도 그날에 생생한 게 애가 너무 불안이 심하니까 전 불안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도 그 교수님 방에 딱 들어갔을 때 그게 그 아이한테는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닥에 얼굴을 묻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그 바닥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대면서 그게 그 아이한테는 안정감이었다고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뒤에 히터가 있었거든요. 레디에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뚜껑을 다 빼면서 장난감을 다 집어넣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고 저런 아이를 보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얘는 불안과 강박이 원인이고 그래서 발달 지연과 감각 통학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이란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이거는 사회성 운동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사회성 심리적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긴 초진 40분 동안에 원인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제가 설득이 됐어요. 그 과거에 있었던 3명의 의사는 저한테 원인을 제대로 설명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득이 안 되니까 치료 방법에 굉장히 혼란을 느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받고 스스로 극복했다는 사례들이 꽤 많이 올라와요. 뭐 음악 치료로 해서 올라간다. 실제로 보시면 제가 저도 봤어요. 그 아이들 네.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이 진단을 받았나? 아마 이 집 아이처럼 너무 불안이 심하고 강박 행동으로 인한 이런 반복 행동하는 거를 다 행동만 보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놓고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다 좋아진 거예요. 지금 엄마 졸졸졸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도저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아졌다고 올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이 제가 원래 처음 할 때 진단이 잘못된 사례들이에요. 실은 그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폐, 우리 아이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면 네. 이거 자폐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치료 받으면서 좀 애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던가요?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가 처음에 보였던 행동이 제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약물 치료도 같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밤에 잠을 잘 자니까 수면이 조금 좋아지니까 낮에 짜증 내고 불안한 게 좀 낮아진 느낌? 저도 같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처음에 보였던 게 얘가 내 행동을 따라하는 거였어요. 청소를 하면 한 40개월, 45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자기도 어디 와서 청소를 한다는 거. 제가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카펫을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지가 카펫을 먼저 뒤집어주고 하는 이런 엄마의 행동을 따라하는 느낌? 그게 조금씩 생기고 두 번째는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내 표정 변화를 읽으려고 하는 아이가 언어에 이제 문제가 좀 표현 언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으니까 장애가 될 만큼의 이제 표현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얘가 얼굴을 보면서 제 표정을 보면서 단서를 찾으려고 했어요. 엄마가 슬픈가? 아니면 엄마가 기쁜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하는 그 단서를 찾기 위한 그런 눈빛이 많이 보였었어요. 기특해. 네.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엄마도 약간 우울증이 있다. 그러니까 슬프면 슬프다고 얘한테 얘기를 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을 하라. 화가 났으면 화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제 다양한 표정을 보면서 아이가 이제 배운다는 네. 거죠. 그리고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확대가 되더라고요. 아빠 얼굴,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4년이 되는데 치료받은 4년 됐는데 친구 얼굴을 보고서도 이제 파악을 해요. 네, 친구가 화가 났구나 아니면 내가
다가가지 말아야 되겠다 등등이. 음. 네.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 발화가 안 되던 아이였는데 지금도 뭐 그 언어의 문제는 있지만 한 50개월 정도 됐을 때는 얘랑 나랑 대화는 안 되지만 말로는 대화가 안 되죠. 뭔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느낌이 쌓였었어요. 그 전에는 아이와 단절이 아,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얘 마음도 모르겠고 얘가 약간 유리벽에 쌓여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말로는 아니지만 나랑 대화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뭔가 표정, 몸짓 뭐 이런 것들로 네. 느끼는 건가요? 걔가 내 표정을 읽고 내가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하면서 서로의 이제 서로 이렇게 이게 좀 줄어들게 되는 네. 그게 아마 애착 형성이 네, 된것 되면서 같아요. 이제 예. 된 거 아닌가 그게 싶어요. 애착이에요? 네. 어. 어머니 말이 네. 정확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벽에 있는 아이가 소통이 되고 지금 언어도 꽤 나와요. 네. 기회를 주면. 네.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거는 네. 이 모든 과정이 2년만 빨랐더라면 이 아이가 언어 문제도 더 쉽게 극복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어의 그 뇌는 일정 시기에 많이 안 열리면은 좀 다쳐버리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아, 시기가 진짜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결정적인 시기라 해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아이들 보면 언어가 이제 빨리 열리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 언어 치료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이제 가용성이나 애착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이게 그 다음은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때 40개월이니까 그때가 네. 언어의 뇌로 봐서는 조금은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서 언어가 지금 제일 지연되지 딴 거는 눈치껏 다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지금 학교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눈치껏 안 네. 되면은 학교 적응 못 해요 아이들이. 친구 관계도 있고 선생님 관계도 그러니까 있고. 이거 그렇죠? 이 시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다 비언어적인 거로는 다 캐치를 다 하는 지금 그런 능력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언어화 시키나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단계의 치료의 제일 큰 목표이죠. 그럼 몇 개월까지 와야 그런 치료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실은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최소? 정확하게 아이들의 뇌 발달을 보면 세 돌 이전에 와야 돼요. 세 돌, 제일 좋은 거는 참 발견하기 힘드시겠지만 두 돌. 두 돌. 제가 가끔 요즘에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네. 조금 늦어도 오는 두 돌 반짜리 아이들이 있어요. 네. 정말 얘보다 훨씬 더 심한 애들인데도 열심히 치료하면 6개월 만에 후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정말 이렇게 뇌가 아직 많이 자랄 때하고 조금 굳어 있을 때하고는 참 틀리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 없는 게 제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치료했던 애들 중에 전 대학생도 만들어 받고 쭉 가잖아요. 그쵸. 근데 계속 좋아져요, 이 아이들은. 예, 이게 절대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미리 포기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게 시간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훅 자라 있어요. 단계별로 이렇게 점프하듯이요. 자라 있죠. 물론 네. 다른 애들도 자라니까 음. 상대 비교를 하면 어느 순간에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얘네들은 심지어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좀 옛날에 극적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요 비슷하게 왔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IQ 검사를 했을 때 70이 채 안 됐거든요. 그 아이는 계속 정말 엄마가 끝까지 치료를 했는데 걔 중학교 1학년 때 지능이 12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와. 보통 사람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네. 어릴 때 선생님이 내가 정신지체 레벨이 아니었냐. 그래서 걔는 장애 진단서를 안 끊었어요. 이야. 엄마가 나는 안 끊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나중에 군대 갈 때 또 애가 이상하면 끊겠다 그러시면서 의지 한국인이셨어요. 그랬는데 얘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중학교 들어갈 때 지능 검사가 120이 나와가지고 진짜 이게 내가 제대로 했나 하는데 아니 우리 심리 선생님을 물어봤더니 자기를 너무 깜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 언어가 좀 더 떨어지긴 했는데 비언어가 거의 만점이었어요. 걔는. 이야. 그래서 원래 굉장히 지능이 좋았던 아이 같고 이 집에도 비언어성 악용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봐도. 그럼 앞으로 이제 쭉쭉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저는 거죠. 앞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해요. 네, 치료 받을 때 혹시 뭐 그러면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점도 혹시 있으셨나요? 치료 받을 때 그러니까 그 과정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정신과라는 곳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찾아가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힘든데 대기가 너무 길었어요. 예.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대기하셨어요? 길게는 1년 반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었고 아이고. 짧게는 뭐 3개월. 근데 30개월 된 아이한테 1년 반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황금기를 다 지나가는 거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의사들을 막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마다 소견이 너무 다르고 의사마다 완전 정반대되는 소견을 내시는 거예요. 단순히 단순히 언어 지연이다. 또는
자폐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내가 치료 방법을 가야 되는지 극과 극으로.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혼란 속에서도 치료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치료사들도 의사와 연계가 안 돼 있으니까 치료사마다 다른 방향으로 다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야. 이 아이는 제 아이는 불안을 동반한 뭐 전반적인 발달 지연이 있으니까 언어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놀이 치료도 해야 되고 운동 치료도 해야 되고 뭐 언어 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 치료사 세 분도 같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서로가 무슨 치료를 하는지. 아, 그게 그렇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치료사는 지시 위주로 치료를 하고 어떤 치료사는 상호작용 위주로 치료를 하는데 저도 헷갈리는데 애도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네. 근데 문제는 저는 거기서 어떤 솔루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 한 명이 중앙에서 이렇게 딱 해주셔야 되는 리더십을 갖고 예. 해줘야 되는데, 그죠? 중앙에서 뭔가 오더를 내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치료사들이 딱딱딱딱 맞게 방향성 있게 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 그쵸. 느낌? 예. 그 시간이 또 10개월 넘게 걸렸던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너무 아깝다. 예, 그 시간이. 네, 저는 그 시간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너무 시간이에요. 아까워요, 진짜. 네. 그래서 치료 방향이 혼란한 거 그리고 의사를 찾는 것도 힘든 거 그리고 이제 비용이 이제 맞아. 여기에 동반된 비용이 이제 엄청나는 거죠. 어마무시하죠. 네. 뭐 복지관에서 뭐 바우처가 나오기도 하고 음. 아니면 일반 그런 사설 치료 기관에서는 이렇게 일반 치료 비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저희 아들은 보통 한 3개 정도 치료는 항상 받고 있었어요. 네. 일주일에. 예, 언어나 뭐 운동이나 그런 놀이 치료를 항상 받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2회 정도는 한 수업당 2회 정도는 가야 되고 그쵸. 1회 또는 2회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달에 드는 비용이 한 150에서 200 정도 드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였어요. 왜냐면 바우처도 금액이 너무 작아요. 10만 원? 20만 원? 그럼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못 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게 이런 수업인데 이 하나 수업을 들어서 될 리가 그쵸.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복지관 치료는 안 해버리고 그냥 연계된 수업이 치료가 함께 이루는 통합 발달이 되는 그런 치료실을 찾아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한 150에서 200 정도 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정도는 들고 있고요. 네.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160명이 넘는 자폐장애로 진단받아서 특수학교에 가 있는 애를 다 만난 거예요. 보통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 아이들이 제가 3번째 갔을 때도 여전히 저를 모른 척 해야 되잖아요. 네. 사회성 자체가 병이니까. 그쵸. 근데 얘처럼 저기 멀리서 날 쫓아오는 애들이 꽤 있는 거예요. 허리를 껴안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무슨 병일까? 이게 진단이 잘못된 건 맞나? 혹시 네. 아닐까?